자, 저희가 올해 책 3권을 살펴봤으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두 번째 주제 네. 올해 문제작 네. 또 살펴볼 텐데 올해 문제작도 책을 한 권씩 골라왔어요. 네.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올해 문제작은 어떤 책의 구체적인 내용보다 네. 어떤 문제인가 맞습니다. 네, 그렇죠.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순서를 그대로 가볼까요? 이번에도 제가 먼저 해보면 네. 이 책이 왜 올해 문제작이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국종 박사, 의사 의 에세이죠. 골든 아워라는 책인데요. 뭐 한두 달 전에 나와서 지금 종합 베스트셀러 최상위권에 있는 책이고 올해 책으로도 많이 꼽힐 거라고 예상이 되는 책입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이 그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책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일단은 이 환자들의 생명을 두고 벌어지는 어떤 치열한 네. 이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상황이 반복되고 나아질 수 없게 만드는 구조라는 게 있을 텐데 사실 두 개 다 거의 안 보였던 거죠. 안 보였던 거고 이제 이국종이라는 정말 초인 같은 사람이 그렇죠. 나타나가지고 처음에는 그 현장을 보여줬던 거죠. 이런 일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네. 그러다가 뭔가 이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여러 가지 굵직한 이슈들에 이분이 연계되면서 이 밑에 있는 구조가 또 이런 게 있네 라고 알려지면서 막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수십만 명이 네. 가서 외상센터 관련된 이슈들에 동의를 해주시고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기시감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이제 사회적인 문제를 문제라고 감각하고 그 밑에 있는 구조를 만나게 되고 네. 이거를 바꿔가려는 과정 여기까지 너무 흡사한 거예요. 너무 흡사한데 근데 이 책이 더 문제적인 건 바로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국종 교수의 태도라는 것은요. 네. 우리는 보통 그런 사람에게 이런 기대를 하잖아요.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 좋은 경험과 훌륭한 능력과 올바른 태도와 신념 이런 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걸 우리의 지지를 같이 이제 이끌어서 이걸 바꿔내는. 근데 이국종 교수의 글을 읽어보면요, 이분 자체도 그렇게 당장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한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자각하고 동의를 표출했다가 사실 크게 뭐가 안 바뀌고 지나간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죠.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장면들을. 저는 이분의 그런 시니컬한 태도가 이렇게까지 시니컬할 필요가 있나?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자기 하는 일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과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분은 그냥 이 일은 지금 같이 본인을 비롯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못하면 그냥 없어질 일이기 때문에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생각이 낙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비관적이라는 게 저는 문제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뿐만이 아니라 어떤 자기 업에서 이제 이런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곳곳에 있겠죠. 그렇죠. 이게 격화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안 네. 드러나는 네. 건데, 근데 이국종 교수 정도로 전국민적인 이슈를 불러 일으켰고 어쨌든 변화의 지점들이 보이는 상황에 놓인 사람도 이런 태도를 갖고 있다면, 그리고 그런 태도가 이 사람을 실제로 견디게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책을 읽어보면. 그렇다면 자기 업에서 이런 상황을 가지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뭔가 노력하고 있는 그 어떤 다수의 사람들이 처한 상황, 이걸 이 사람들이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끌어내는 방식, 더 어두울 거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고 나는데 굉장히 우울해지더라고요. 예, 막 나도 내 업에서 치열해야지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왜 한 개인을 이렇게까지 몰아세우거나 몰아치고 있는가. 이 사람 홀로 저기 극단에다가 계속 저기 밀고 나가라고
우리가 응원하고 있어요. 이렇게 소리 지르는 듯한 느낌만 주면서 계속 그렇게 홀로 두고 있는가라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이렇게 뭐가 스산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좀 문제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을 골라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이렇게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유사한 경험도 해본 적이 없지만 그런 경험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기능인으로서 뭔가 제가 좋아하는 사회적 기능을 하는 기능인으로서 이제 살아가다가 근데 이제 이 기능인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가 그 역할을 놔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걸 못해. 다른 걸 잠깐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나는 테트리스 일자 이거인데 네. 기억자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남들이 안 하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 같은 경우도 국민들의 성원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거를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배구에서의 어떤 리시브를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는 여기서 제가 그럼 없으니까 내가 리시버 하고 이제 원래 본업을 놓고 이렇게 하는 선택을 이제 저는 한 거고 저는 이제 개인사적으로는 그게 약간 의미 있는 도전이었다고 자평을 해요. 근데 이국종 교수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이게 무슨 어떤 의미에서 문제작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물론 이국종이라는 훌륭한 의사한테 그런 부분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겠으나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사람의 어떤 필모그래피나 공식 석상에서 했던 말들을 보면 문제가 뭔지 정말 명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포지션에 필요한 캐릭터가 어떤 사람이 지금 필요한지도 본인이 알고 있는데 본인이 그것까지 이제 감당할 생각은 없는 것처럼 보여서 네.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이 사람이 굳이 그걸 해야 될 이유는 없죠. 사실 없는데 어떻게 보면 모두가 안타까운 가운데 자전거 바퀴 헛돌고 있는 약간 상황 같달까? 예, 그런 느낌 좀 받을 때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는 약간 이런 류의 책은 좀 오히려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약간 허탈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안 보게 되는 편이고 저는 뭔가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그리고 해결이 잘 되는 케이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재밌게 보는데 네. 나는 약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사람들이 라이프라는 드라마를 보고 난 다음에 다 마지막에 엄청 허탈해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정의의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의의 그 영웅은 사실 그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영웅의 역할은 그것인 거예요. 그 영웅이 무슨 시스템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할 수가 없는 건데 현실에서는 우리가 그걸 원하잖아요. 그 영웅의 그것도 요구하고 그래야 영웅이 완결된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그 이국종 교수를 모델로 한 드라마들이 있었대요. 뭐 골든타임도 네. 이국종 교수가 모델이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의학 드라마들에서 보면 이 사람이 모델일 밖에 없겠구나라는 드라마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갑자기 실검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얘기에 막 흉부외과 막 이런 거 뜨는 거예요. 외상 막 이러면서 그리고 막 이런 데들 사람이 안 간대. 그리고 막 이게 사실은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코어임에도 불구하고 이윤이라는 그 두 글자가 뭐길래라는 게 사람들의 사이에서 혹은 정말 웃기게도 고등학교의 토론 교실에서 막 이런 데서만 드문드문 이야기가 되지만 사실 그 거대한 시스템에서는 점점 더 케어의 영역이나 무슨 클리닉의 영역이나 이런 것이 많아지지 실질적인 우리가 정의라고 생각하고 코어라는 것들이 강화되지 않지만 근데 저는 또 재밌는 건 뭐냐면 항상 그들이 주인공인 거예요. 드라마에서는. 성형외과가 주인공이 아니고 무슨 안과가 주인공이 네네. 아니고 항상 모든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결국은 그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적어도 평안을 주죠. 평안을 줄 뿐만이 아니라 뭐랄까요. 우리가 당장 나아가서 그래 이제 영웅이 있고 시스템이 있고 뭐가 보여. 그래서 이제 가기만 하면 되라고 기시감이라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그것을 주지만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허탈감을 주는 동시에 저는 모두가 그것을 이제는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도 그냥 이렇게 집에서 TV를 보는 아줌마도 알고 있어요. 그거를 모르지 않아요. 예전에는 그게 뭐야 했던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이게 쉽게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설득해내기 위해서 그 어려운 것들을 설명해내기 위해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그 영웅이 본인은 어떻게 산산이 부서지고 허탈하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것까지가 영웅의 역할이 아닐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두 권의 책으로 분리되어 네. 있는데 2권 뒷표지에 보면 본문에 따온 문장인데 문제의 본질이 다른 곳에 있음을 알면서도 권한 밖의 일이었으므로 나는 늘 진퇴양난이었다. 본인이 놓인 상황을 그대로 서술한 거잖아요. 안타깝네요. 이국종이라는 인물이 궁금해서 네. 읽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냥 불현듯 나타난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분이야 당연히 그 자기 역할에서는 꾸준히 해왔겠지만 어떤 몇몇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국민적인 그렇죠. 이제 인지도와 관심도를 받게 됐잖아요. 이분이 근데 방송이나 뭐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시는 걸 보면 이제 이렇게 기계처럼 하시잖아요. 뭔가 감정의 동요. 그렇죠. 그렇죠. 손석희와 최고의 공합. 그렇죠. 나는 그렇게 성공적인 인터뷰 처음 봤습니다. 예전에 인터뷰하는데 10분 안 되는 인터뷰인데 정말 모든 문제가 다 드러나더라고요. 짧은 대화와 그리고 이제 손석희 씨가 뭔가 인터뷰에 대답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첫 번째 인터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었고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가 실질적으로 제일 원하는 게 뭔가? 사람 구한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사람 구하는 거. 근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약간 삐딱하지만 이 사람이 나의 어떤 최종 목표를 더 많은 사람을 구하는 것이라고 했다면 약간 이 사람이 취해왔던 삶과는 다른 삶이 펼쳐졌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시니컬하고 비관적이면서도 결국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네. 어떤 이분도 서문에서 업이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업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과 네. 그걸 유지해주는 사람과 이 판을 뭔가 바꾸는 사람이 아까도 이제 김리끼님께서도 네. 잠깐 다른 일을 하셨다고 했는데 아마 그런 맥락에 네. 이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접점이 되게 없어요.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근데 대체로 그 판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가려면 이제 업에 대한 네. 애정과 자부심이 전제되어야 되거든요. 그 이걸 어느 시점에서 완전히 놓고 이쪽 영역에 가는 것이 판의 영역으로 가는 것이 자기를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너무 힘든 일이지.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이제 김리끼님께서 내가 그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고 표현, 그게 바로 업에 대한 그쵸. 얘기일 텐데 맞아요. 그걸 놓지 못하는 분인 거죠. 그 치열한 현장이 너무나 힘들고 늘 자기를 끝으로 몰아세우지만 그게 자기 존재 이유인 그렇죠. 거니까.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들이 뭐 이국종 교수한테 뭐 정치 안 하냐 이런 얘기 그러니까. 하는데 사실 이 글을 읽어보면 이분은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요구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자꾸 요구하죠. 저는 요구할 수 사람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요구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사람은 서로 상호작용으로 이제 같은 사회에서 이제 어울려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 좀 윤리적인 부분이 많이 좀 마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냥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말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걸 숨기는 약간 모두가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국종 교수한테 그걸 맡으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기에는 빡세지만 왠지 그런 게 됐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의 발로인 것이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이제 이게 사실은 이국종 교수만이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개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어떤 현업의 일을 하다가 중간 관리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중간 관리자 의 역할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은 고민들을 하는 경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네, 네. 지켜봤어요. 정말 하고 싶어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정치나 행정의 영역이잖아요. 일종의 우리가 요구하는 영역은. 근데 이제 두 가지 경우일 수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정말 실제 현업을 하고 싶지만 이 일을 통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이 일을 너무 잘하고 사랑하지만 그 영역으로 갔을 때 그 일을 못할 수 있는 경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육종 교수는 후자에 가까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뭐냐면 흔히 그에게 의무감으로 그러니까 너가 정말 원한다면 이걸 선택했어야지라고 말하는 폭력이 저는 사회에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의 역할은 거기까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전에 표현해서 약간 뉘앙스가 다른 건데 네. 이제 그러니까 그것까지 해주길 바라는 마음과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의무감까지 네가 져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까지 다 책임져야 된다. 약간의 뉘앙스 차이 다르죠. 있는데 후자는 당연히 문제적이라고 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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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씀하신 부분은. 네, 문제작으로 골랐는데 이국종 교수에 대한 집중 탐구 시간이 된 거. 그러게 아, 그러게요. 자, 다음으로는 네. 황주부님의 올해의 문제작. 이 책 네. 문제작 맞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라는 올해의 문제작입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베스트셀러 쪽을 잘 이렇게 탐색하지 않는 편이라 올해 출간된 책이라고 해서 서점을 급히 주유를 하다가 거기서 만나게 된 책이에요. 일단 떡볶이 너무 자극적이지 않나요? 일단 제가 나중에 그 백자평 이런 거 읽어보니까 이 떡볶이라는 것 때문에 사시게 됐다라는 제목이 예. 공감대를 아주 크게 불러일으켰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 책을 고르신 분들이 많고요. 안 읽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책 소개를 하자면 이 책은 백세희 작가라는 20대의 작가의 책이에요. 양력을 보자면 문예창작과를 졸업했고 출판사 경력이 있지만 특별한 다른 작가의 경험은 없습니다. 첫 책이죠. 네, 첫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사게 됐던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낚시였습니다. 왜 띠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띠지에 너무 자극적인 그 문구가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전국 동네 서점에서 시작된 입소문 베스트셀러. 도대체 뭐지 이건? 왜냐하면 전국의 동네 서점이라는 것 자체가 제 기억에는 사실은 요새는 대형 서점에 비해서 굉장히 힘이 없는데 거기서부터 돼서 어떻게 베스트셀러가 된다는 걸까? 이건 뭐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 책을 보게 되었어요. 일단 책을 보면서 든 첫 느낌은 당혹감이었습니다. 그 당혹감의 실체는 뭐냐면요. 이게 책이 될까? 였어요. 제가 여태까지 흔히 말하는 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갖춰야 될 몇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책이란 모름지기.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보통 책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책 한 권 정도 쓸만한 내공, 컨텐츠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잖아요. 근데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일기 혹은 녹취록에 가까운 책이에요. 그렇죠. 작가가 네. 이제 본인이 이제 정서불안을 네. 겪고 있어서 상담을 받았고 그 상담을 받은 내용, 그러니까 이 서로 그대로. 예. 그 선생님과 대화를 주고받은 주고받은 내용을 내용이 바탕으로 쭉 책을 서술했기 때문에 네네. 말씀하신 황주부님께서 이제 세우신 기준에 따르면 네네네. 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의 기준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지 않았을까요? 기성세대가. 기성세대. 아, 네.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이 책은 수십만 부가 팔렸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예전까지 책을 읽으면서 기대했던 게 안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결론이랄지 네. 성찰이랄지 중간에 의미 매짐이랄지 우리가 뭔가 한 꼭지를 볼 때 왜 요새 꼭지가 옛날엔 그래도 한 10페이지였는데 4페이지가 되더니 이제는 한 페이지 반이 됐어. 그래도 그 꼭지에는 뭔가의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딱 요 하나 꼭지의 제목에 맞는 어떤 메시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오늘과 내일이 별로 다르지 않아요. 오늘 했던 얘기가 내일 또 나오고 그래서 뭔가 나아진가 했더니 또 나아지지 않고 어제와 오늘의 내일의 경계가 되게 불분명해요. 그래서 뭔가 나아가서 그래 치료가 됐겠거니 이런 것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여태까지 기대했던 책에는 맞지 않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한테는 당혹감으로 다가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웠던 건 전 이 책을 선물하고 싶어요. 오. 그게 놀라웠어요. 저 스스로에게도. 제 주변에도 경도 우울증?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은 하지만 사실은 본인의 심리 상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근데 이분들과 얘기를 나누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도 너무 어렵고. 왜냐하면 마음을 내고 시간을 내지만 내가 전문가도 아니고 하다 보면 에너지는 너무 딸리는데 나아가질 않아요. 그 도돌이표가 나로 하여금 오히려 뭐냐면은 그분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들었어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경험이 저한테는 굉장히 아픈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면할 수 없지만
이게 뭐가 나아지지 않고 그리고 그 상태를 내 스스로 견딘다라는 느낌을 가진다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그 곤혹스러운 어떤 지점인데 딱 두 사람의 친구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 두 친구한테 이 책을 선물하고 싶다. 그러면서 굉장히 놀라워졌어요. 스스로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조언이나 뭔가 문제를 나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되게 수직적인 게 아니었을까? 뭔가 가르침 혹은 가르침까지 아니어도 의미 있는 조언을 줘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이 사람이 조금은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던가 나로 인해 1mm라도 뭐가 조금 나아졌으면 좋겠다던가 그것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 굉장히 저도 에너지를 빼앗기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책의 역할이 뭔가 조언, 치료, 해결이라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작가의 일기장 같은 걸 보는 것만으로 그게 그러니까 책의 기능이 바뀐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당혹스러움이 두 배인 거죠. 모순적인 두 가지의 당혹스러움을 접했고요. 그리고 이제 댓글들을 보면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백자평들이요? 네. 많이 보죠. 네. 네. 정확히 네. 말씀하신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큰 기대, 기존의 책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이 네. 있다면 네.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고 이제 책을 만난 분들은 뭐 별점을 1개나 2개를 주시는 분들도 적지 않죠. 사실 워낙 많이 많아요. 팔매가 됐기 때문에. 네. 근데 말씀을 듣고 황지부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세대적 특성이라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에세이 분야나 자기계발 분야 베스트셀러를 가서 보시면 네. 이 책이 비단 잘 팔렸을뿐만이 아니라 이 책 앞에도 유사한 제목들. 그러니까 뭐 아까 이제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구분이 안 된다고 네. 하셨는데 그런 느낌의 제목과 책들이 많아요.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 내가 실제 내 삶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 책으로 펴내는 사람 이런 것에 그냥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을 하고 내 얘기라고 생각하고 어렵지 않게 읽는 거죠. 이걸 읽는다고 해서 뭐 내 삶이 확 바꾼다? 애초에 그런 기대는 크지 않아요. 네. 공감이라는 지점이 강한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책들도 그런 결론이나 해결책 이런 거를 전달해 주려고 크게 노력하지 않죠. 저도 그래서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책의 독자들이 이 책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한 독자들이 원하는 건 처음부터 해결책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저도 책을 볼 때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 그 잣대로 판단하죠. 그 해결점을 줬는지 아닌지. 근데 어떻게 보면 그냥 내가 혼자가 아니야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컨텐츠구나. 내가 여태까지 컨텐츠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문제 제기하게 된 그런 책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 책의 이제 출간 과정에 대한 거예요. 그 네. 의미에 대해서 좀 같이 공유를 해보고 싶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원래 이 책은 자비 출판인 거죠. 처음에는 이제 독립 독립출판물로 네네. 이제 소셜 네. 크라우딩을 그러니까 했죠. 맨 처음에 독립 출간을 했대요. 네네. 근데 이게 서점에 깔리고 나서 네. 서점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크라우드 네, 펀딩을 펀딩을 해가지고 1인 출판사랑 계약을 해서 출간하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된 건데요. 우리가 이제 또 그런 문제 제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책들은 제가 사실 그 올해 출간된 책을 많이 안 보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우린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잖아요. 책이 나와서 3주 안에 뭐 2주 안에 승부가 안 나면 이 책은 이미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들 수 없어. 뭔가 이렇게 기획, 마케팅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책을 선택한다기보다 출판사가 선택된 책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소비해야 되는 그런 거였다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런 목소리들이 그래서 기존의 어떤 책이란 이래야 되는 목소리가 아니라 남들이 볼 때 이게 책이야? 라고 말했던 거지만 이 자체가 사람들의 지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정말 이제 이 안의 권력들이 어떻게 바뀌어가는가를 정말 여실히 느끼게 된 책이었고 저에게도 이제 생각의 중심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된 그런 책이었어요. 저는 이 책은 일단 본문은 읽다가 말았고요. 네. 별로 그러니까 좀 뭐랄까 매력이 없다 그런 느낌이어서 본문은 읽다 말았는데 그냥 이 책은 16글자짜리 책인 것 같아요. 뭐지?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백세희 지음이니까 18글자인가요? 네.
그냥 그거 하나가 이 텍스트의 전부인 것 같아요. 전부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훌륭하게 존재 가치를 갖는 텍스트인 것 같고 저는 이 책에 우울한 사람들이 이 책에 공감해서 읽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 책이 떡볶이 같은 책인 거예요. 떡볶이를 먹는 일은 항상 사건이거든요. 사건이에요. 네. 내 인생에서 떡볶이를 먹었어. 이게 질리지 않는 사건이라는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우리는 누구나 지금 이제 SNS나 이런 걸 보면서 매일매일 사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강박 속에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일상은 맨날 똑같은 시간에 회사에 가서 똑같은 루틴한 업무를 하다가 똑같은 시간에 집에 돌아와서 똑같은 저녁을 먹고 뭐 TV 좀 보다가 자는 게 전부인데 그 안에서 뭔가의 사건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우울증이라는 병이 사실 내가 우울해 그러면 우울증 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내가 어떤 병에 걸렸다. 내가 우울하다라는 것 자체가 비일상적인 하나의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우울증이 걸렸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특히 이런 유형들을 SNS 많이 봐요. 우울증 약 중에 유명한 이름의 약들을 막 공개하고 네. 이거 자체가 하나의 과시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죽고 싶지만이라는 정말 죽고 싶은 사람이 이런 얘기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하나의 이벤트이고 사건이라는 거죠.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이벤트의 중첩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목이 저는 일타쌍피이기 때문에 매력이 있다고 느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러니까 그 죽고 싶지만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이걸 정말 죽고 싶지만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책에 공감 못하죠. 네, 그렇죠. 그렇겠죠. 이거 그냥 여기서 죽고 싶지만은 네. 그 김느낌님 말씀하신 일상이에요, 사실은. 일상적 사건에 가까워요. 오히려 떡볶이가 특별한 사건일 그렇죠. 수 있고 아니 뭐 있어 인생 이게 그냥 여기 죽고 싶지만과 이제 가까운 어떤 맥락의 얘기일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드네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그러니까 이 책은 사서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기 좋은 책.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네. 저는 이 책을 읽어가면서 물론 막 이렇게 막 줄을 치고 싶은 문장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제 책을 볼 때 왜 사람마다 이렇게 문장에 줄을 치는 사람이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20대의 저의 일기장의 한 부분 같다는 느낌은 분명히 받았어요. 제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만 나의 젊은 시절에 있었던 한 장면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왜냐면 그 안에서 막 그때는 과잉자의식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안에서 내가 나의 삶이 정말 빛나고 의미 있고 싶은데 나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거를 남 탓을 할 수도 없고 막 이렇게 자책하고 이랬던 건 굳이 그게 우울증이나 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삶의 과정에서 거칠 수밖에 없는 어떤 과정의 일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백자평에도 보면 어떤 글들이 많냐면 20대 일기장이긴 한데 살아보면 다 괜찮아요라는 글들이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20대의 과정이기도 한데까지는 저는 동의했는데 살다 보면 다 괜찮아요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 마음에는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마음을 제 친구들은 저한테 그걸 불안함이라고 표현했어요. 제가 결혼하고 되게 달라진 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다른 건 많이 변하지 않는데 너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에너지는 되게 옛날에 굉장히 에너지가 있었고 빛났지만 굉장히 불안해 보였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안에서 제 20대 그 불안함을 봤어요. 20대만이 아니죠. 20대, 30대 이걸 이렇게 세상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세상과 친해지지 않는 자아가 다 있잖아요. 친할 수 없는 자아를. 있죠. 네 탓을 하고 내 탓을 하고 다 탓을 하고 그래도 답이 안 나오는 어떤 지점에 대해서는 저 이 친구의 이야기에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대하는 태도들이 사실은 자기계발서에서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로 계속 존재해 왔던 것 같아요. 이 시장은 계속 있는 거잖아요. 이 어찌할 바 모르는 청춘의 시장에 대해서 원래 청춘은 그런가부터 사실은 그 시리즈가 있는 여러 가지 어법들이 있는데 저는 그 자체의 일기장을 올리는 어법은 여태까지 없었다고 봐요. 그리고 그 어법이 사람들에게 네.
일종의 뭐냐면 나에게는 내 청춘의 약간의 보고서 같은 느낌이 들었고 음.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 일기장을 들킨 것 같다는 느낌을 주기도 하고 그것이 각자에게 어떻게 꽂히게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굉장히 많은 사람의 마음에 다가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100표를 주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끝으로 이 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준비했던 평은 네. 한 줄인데 네. 저는 이 책의 자아가 음. 부담스러워요. 음. 너무 커서. 저도 이제 이런 음. 글을 쓰던 시절이 있었고, 네. 그러니까 뭐 다 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도 공감을 못하는 바가 아니고 한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이제 인쇄물이기 때문에 제가 안 보면 그만인데 제 이제 뭐 SNS 친구들이 글에다가 이제 남기는 그런 것들 보고 이렇게 하면 어쨌든 그거는 이제 내가 그들의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감내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생면부지에 이런 작가가 쓴 글을 딱 봤을 때 아, 이 사람의 자아의 크기는 나에게 너무 부담스럽다. 그런 느낌. 좋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죠. 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 워낙 그 올해 화제작이었기 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각자의 어떤 느낌과 생각 그리고 이게 이렇게 화제가 되면 네. 이제 그 텍스트로서만 읽히고 얘기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메타 텍스트로서의 가치를 예, 갖게 그런 되죠. 맥락에서 많이 얘기가 될 수밖에 네. 없기 때문에 이제 풍성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열어두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나눠볼 수 있는 올해의 문제작이었던 것 같고요. 자, 오늘 나눌 이제 마지막 책이네요. 올해의 문제작 세 번째 김느낌님 어떤 책 가져오셨습니까? 저는 모두 거짓말을 한다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이 책도 제목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에 대한 책은 꽤 있어 왔어요. 뭐 네. 이런 책들도 있었어요. 뭐 인간은 10분에 3번 거짓말한다. 뭐 이런 류의 책은 꽤 있었어요. 근데 이 책이 재미난 건 우리가 아주 가까이서 쓴 예를 들면 포털의 검색창 같은 것 여기에다가 정말 우리가 궁금한 것 진실을 친다라는 거죠. 그렇죠. 요 상황이 정말 지금 이 세계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 돌아서서 웃었어요. 내 얘기다라는 이제 그렇죠.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거죠. 뭘 검색하세요, 본인이? 저는 근데 뭐 주로 책과 관련된 검색이죠. 누가 뭐 책 얘기하면 제가 모르는 책이면 검색해보고 저자 검색해보고 글 쓸 때 맞춤법 확인하고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특별히 포털에서 확인할 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집에 있으면 주로 이제 사전 같은 거나 이런 걸 활용하니까 포털을 그렇게 많이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검색을 안 하고 이건 한국형 포털이기 때문에 그런데 몇몇 이제 분야에 관련된 새로운 정보들을 확인하는 창구로서는 쓰죠. 네, 뭐 네이버나 다음에 가면 주제별로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을 수 있잖아요. 모바일 같은 데서. 그럼 제가 관심 있는 분야들만 설정을 해놓은 거죠. 뭐 과학, 디자인, 뭐 자동차, 뭐 스포츠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해놓고 그걸 보는 방식이 크지 검색을 그렇게 많이 해보는 특별히.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오늘 소개를 하려고 되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책이 이 중에 제목이 틀리지 않는 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소개를 못했던 이유가 2016년에 이 책이 나와서 나중에 알았거든요. 올해 나온 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2016년에 나온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하고 아까 제가 소개를 드렸던 조던 피터슨의 그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과 이 책 그러니까 모두 거짓말을 한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사람들이 어떤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특히 이제 이 책에서는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모두 거짓말을 한다는 굉장히 좀 센세이셔널한 반응을 얻었던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내용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글 검색에 이제 구글 검색은 익명이 보장되니까 여러 가지 검색어를 던지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렇겠지라고 생각했던 것과 굉장히 거리가 먼.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많이 검색하는 게 뭐 남편을 죽이는 법, 뭐 아내를 죽이는 법, 그다음에 뭐 재산상 이득을 얻으면서 이혼하는 법 이런 거 엄청 검색한다는 거예요. 뭐 남편의 생일 선물을 검색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더 순위가 높다는 거예요. 그 모두 거짓말을 한다니까 사람들이 뭔 얘기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지 사례가
한 150가지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재미있는 것들을 좀 소개하면 미국에서 이성애자 여성은 평균 50회 성관계를 갖고 그중 콘돔 사용률은 16%다. 그러면은 50회 성관계를 갖고 16%니까 11억 개에 달한대요. 이성의 남성은 매년 16억 개의 콘돔을 사용한다고 말한다. 누구 말이 맞을까? 상충되는 결과가 있다라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 네. 말씀은. 그렇죠. 그러니까 남성은 16억 개 쓴다 그러고 이성애자 여성은 11억 개의 콘돔을 쓴다는데 누구 말이 맞냐? 정답은 둘 다 틀렸다. 틀렸다. 네. 매년 판매되는 콘돔은 6억 개에도 못 미친다. 거짓말 하고 있다는 거죠. 섹스 안 했으면서 했다고.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아이가 재능이 있다는 것을 검색할 때 네. 남자아이와 여자에게 다른 검색을 한다. 남자일 때 훨씬 많이 검색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 중에 그냥 흘려버리는 시간인데 나중에 이런 시간들의 사람들의 사용하는 시간 양태를 보면 거기서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 책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책이 왜 올해 문제작이냐. 이 부분인데 우리가 어떤 현상들을 보고서 이 현상들은 왜 나타나는 거야 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논리적인 관계는 사실 없거든요. 그냥 상관관계 정도가 있는 거죠. 이럴 때 이럴 수가 있더라. 뭐 이런 정도. 우리가 논리적인 관계를 할 때는 이럴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인과관계인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상관관계, 인과관계를 혼동해요. 그래서 이 모두 거짓말을 한다라는 책에서도 모든 사례가 그런 것은 아닌데 지금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혼동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하지 않은 분석인데 마치 모두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에 그 큰 주제에 맞춰서 쓰여지는 동원되는 그런 사례들이 이제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이 책이 굉장히 판매량도 많이 나가고 소개도 되기도 굉장히 많이 됐고 모두가 굉장히 인사이트를 받았다는 서평들을 남기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들은 적고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밀하게 굉장히 지적하고 있는 책이 틀리지 않는 법이라는 책인데 그 책은 시간이 되시면 보시고 근데 이 수학적인 얘기가 좀 많이 나와서 그냥 좀 그쪽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재미없게 받아들여질 나중에 수도 뭐 있고 우리 수포자를 위한 수학책 같은 특집으로 한번 다뤄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재미는 있습니다. 이 책이 재미는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그리고 몇몇 눈 밝은 리뷰어들은 그런 부분들을 또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밀하지 못하다 이 책의 분류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올해 문제작으로 골랐고 이제 세 가지 책이 좀 비슷한 연결점이 있다고 말했던 것은 또 12가지 인생의 법칙을 쓴 조던 피터스는 아주 엄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배드 케이스라고 할 수는 없고 하여튼 그런 네. 그러니까 저도 김니키님이 그 말씀 하시니까 이게 모두 거짓말을 한다라는 책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화제작 중에 이렇게 설정이 좋은 책들이 있어요. 설정과 이제 들어갔을 때 읽는 맛이 다른 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책도 저는 이 책을 설정으로만 읽었어요. 어디 방송에서도 소개하기 위해서 그런 이슈 중심으로 읽었는데 그렇게 뽑아 읽으면 되게 재밌어요. 근데 그걸 이제 둘러싸서 논의를 이제 계속 펼쳐 나가잖아요.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제가 기대했던 바가 아니라서 그리고 뭔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풍경도 아니라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봤었거든요. 근데 일단 저는 설정들만 보는 것도 꽤 재미가 있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어떤 사람들이 검색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진솔하게 들려주는 책들 별로 없었던 터라 그거 보는 것만으로도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 게 구글 트렌드를 이용한 검색법이거든요. 네. 근데 그건 진짜 재밌어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들게 만들어요. 검색을 실제로 해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재미가 있고. 하여튼 이 책은 뭐 그냥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책인데 다만 그러니까 이 책을 보고 굉장히 인사이트풀한 책이라고 소개를 하면 몇 년 뒤에 이불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게 어느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 책은 이제 다시 팔 건데.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게 재밌었어요. 좀 더 그런 게 훨씬 폭넓게 달아주면 더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같은 상황에 대해서 네. 나라나 문화권별로 재밌겠다. 검색을 하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뭐 임신을 했을 때 어떤 나라에서는 뭐 아내를 축하해주기 위한 노래가 무엇인지를 검색하는 문화가 있는 반면 네. 또 어떤 문화권에서는 임신과 관련해서는 바로 이제 그 임신 중절에 대한 낙태에 대한 걸 검색하는 이제 연령대나 문화권에 따라 다를 거잖아요. 이런 걸 훨씬 풍부하게 요거에 집중해서 보여주는 것만 있어도 너무 재밌겠다. 그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간간히 나오거든요, 이 책에는. 네. 그리고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한국은 구글 검색 점유율이 크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뽑기 되게 힘들어요. 힘들죠. 사실은.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성향의 사람들만이 구글 검색을 메인으로 씁니다. 그래서 뭐 학자라던가, 그렇죠. 네, 좀 이렇게 문학의 종사자. 문학의 종사자들이라던가, 나머지는 네이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검색어를 학습해서 거기다 그냥 쳐넣는 거죠. 네, 그리고 오빠와 플러스 맛집으로 검색을 한달지, 뭐 오빠와 대학로 맛집 검색하면 대학로 맛집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오빠와 대학로 맛집에 갔다는 글을 남기는 블로거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네이버 검색에 특화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그렇습니다. 이 책은 그래도 그냥 술술 읽히는 재미는 있어서 한번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참 궁금했던 게요. 이제 책의 첫머리 부분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뭐 여론조사를 할 때 당연히 트럼프가 안 될 줄 알았어. 근데 막상 까보니까 트럼프가 됐고 트럼프가 될 수밖에 없었던 징조가 사실은 그 구글 네네. 트렌드를 검색해 보면 알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지금의 여론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진실을 담고 있지도 않고 이게 뭐 믿을 만한 데이터도 아니야. 그리고 이제 구글 트렌드가 왜 이 믿을 만한 데이터인지를 굉장히 재미있게 얘기를 해주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사실 이 데이터라는 게 지금 마치 신전과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데이터 교야. 이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이제 막 회사들마다도 막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막 돈을 써요. 실제로. 네네. 유의미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근데 그러려면 데이터에는 이게 정말 사실에 가까워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내가 돈을 쓰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누구나 막 빅데이터, 데이터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으면서도 그렇다면 지금의 방식이 더 정교해지지 않을까는 좀 의문이 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 책에서 네. 이제 트럼프 당선 얘기하는 부분도 저는 읽으면서 그런 느낌 들었는데 결국 데이터는 엄청 많죠. 뭐 특정한 시점에 이벤트로서 설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의 모든 사람들의 24시간이 축적되기 때문에 데이터는 엄청 많은데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그 역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인과 상관이 연관되는 네. 부분이기도 한데 그 결과에 적합한 통계 관점 혹은 상황 이런 것들을 역으로 추적해 보면 그런 근거들을 찾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예측할 때는 무엇이 그렇게 직접 연관되는지에 대한 그건 데이터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결국 어떤 인간의 욕망과 심리와 또는 그러네요. 굉장한 그 의도하지 않은 우연들의 그 모임으로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운 거죠. 네. 그러니까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그러네요. 네, 설명하기는 쉽죠. 데이터가 워낙 많으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갖다 붙이면 되는 연관된 상황들을 역추적하면 되는데 지금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뭘 어떻게 구성해서 이걸 예측해야 되는지 자체가 사실은 설정이 안 되는 거죠. 네. 그 너무 많은 경우의 수들이 있을 텐데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사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는 그거는 전 안 되는 것 같아요. 영원히 안 될 것 같아요. 영원히. 네. 영원히에는 물음표를 제가 찍으며 영원히 안 되지 않을까요?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영원히 들어요. 그러니까 되는 경우가 네. 저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네. 어떤 경우냐면 시민사회가 음. 데이터적인 맥락에 대한 비판 능력을 상실할 때 상실할 때. 네. 저 데이터가 과연 논리적으로 맥락이 있는 데이터냐에 대해서 비판할 수 없고 그냥 맹종할 수밖에 없을 때 그럴 때는 충분히 데이터 갖다 붙이고 그냥 권위 있는 기관이 가능하죠.
역시 김느낌님 재미난 발상을 하셨네요. 자, 오늘 저희 책사이다 어워드 특집으로 아주 긴 시간 동안 여러 책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올해의 책으로는 저는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황주부님은 감옥의 몽상, 김느낌님께서는 12가지 인생의 법칙 골라주셨고요. 올해의 문제작으로는요. 저는 이국종 교수의 골든아워, 황주부님께서는 백세희 작가의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그리고 김느낌님께서는 세스 스티븐슨, 다비도이치의 모두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6권의 책으로 저희가 2018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뭐 2018년 책으로는 정리해봤지만 저희 책사이는 아직 한 번의 방송이 더 남아있죠. 그렇죠. 다음 또 겨울밤을 맞아서 저희가 아주 독특한 이야기들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기대를 해주시고요. 저희 뭐 올해의 책, 올해 문제작 나눠봤는데 청취자분들께서도 생각하시는 올해의 책, 올해 문제작들 남겨주시면 좋겠고, 또 저희가 오늘 골라온 책들이 굉장히 논쟁적인 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각자 느낀 바들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도 남겨주시면 더 이야기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책도 선물로 드리니까요. 열심히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어워드로 진행한 책사이다 오늘 방송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박알라딘이었고요. 저는 황주부였습니다. 김느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거 알아? 옛날엔 대학 입학금이라는 게 있었대. 대학 입학금? 그게 뭔데? 등록금이랑 다른 거야? 다른 거래. 등록금 말고도 입학금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에 크게는 100만 원이나 더 냈었대. 그런데 왜 100만 원인지 산정 근거도 없고 사용처도 불분명했대. 그런 걸 왜 내? 어떻게 없어졌는데? 바로 청년참여연대가 있었기 때문이지. 즐거운 변화를 위한 청년참여연대의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해 나서는 청년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지금 전화주세요. 청년참여연대 그래!